2014년 12월 31일 25세의 중국 여성 방팅이 호주 애들레이드의 4성급 호텔에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헌이라는 가명으로 시드니에서 아주 호화로운 여행 중인 남자를 동반해 줬는데요. 물론 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때는 12월 31일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고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바로 그녀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들레이드는 남호주의 주요 상업과 문화 중심으로 시드니에서 약 11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방팅은 이틀 전 비행기로 애들레이드에 도착하여 시내 중심에 있는 챈슬러 호텔에 체크인하였습니다. 보통 고급 여행 파트너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상시 접대했던 고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방팅은 이번에 며칠 동안 애들레이드에서 일하고 에이전시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을 들고 시드니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녀는 애들레이드를 8차례 왕복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오전 7시쯤 신모 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호텔로 갔는데요. 방팅의 관리인이자 운전기사였는데 사실 거래를 소개한 중개자였습니다. 그와 방팅은 둘 다 스윗베이브라는 여행 파트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신모 씨는 애들레이드의 여행 동반자를 모집하여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고객들은 전부 SNS를 통하여 여성을 예약하였는데요. 그는 공항에서 여성들을 픽업하여 그녀들에게 음식과 화장품을 제공하며 그녀들이 호텔방에만 있게 하였습니다. 그날 신모 씨는 차를 주차하고 방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 그는 바로 호텔 12층으로 가 객실 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신모 씨는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와 그는 방팅이 샤워하고 있거나 손님과 함께 있는 거로 생각해 그는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호텔 로비로 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그는 방팅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신모 씨는 또 로비에 있는 전화로 호텔방에 유선 전화로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신모 씨는 걱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방팅이 사고를 당했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중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돈을 들고 도망갔을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모 씨는 다시 12층에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미 아침 7시 55분이었는데 방 안의 커튼이 가려져 있어 방 안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오직 한 가닥의 햇빛이 커튼 사이로 방 안을 반짝였을 뿐입니다. 화장실에 무르는 소리가 여전히 나서 이상하다 싶은 신모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체형으로는 보기에 방팅 같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건으로 덮어져 있었으며 주위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신모 씨는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수건을 들었는데 그때 딱 피해자의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한 결과 방팅이 맞았습니다. 신모 씨는 부들부들 떨며 호텔 밖으로 뛰어나가 회사 대표인 첸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첸모 씨는 전화를 끊은 후 바로 호텔로 달려가 신모 씨를 만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 두 사람은 로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었는데 이때 호텔 지배인도 아래층 손님이 위층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하여 방팅이 체크인한 방으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관리자는 바닥에 누워있는 방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하게 된 매니저가 로비로 돌아가 어찌할 바 몰라 했을 때 신모 씨와 첸모 씨는 호텔 측에서 방팅을 발견했을 걸 알게 되어 두 사람은 매니저에게 다가가 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8시 35분에 호텔 지배인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찰은 바로 호텔에 도착하여 현장을 폐쇄하였는데요. 겨우 48kg밖에 되지 않는 방팅은 핑크 긴팔 스웨터와 티셔츠를 입고 아래에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붉은색으로 물든 시트로 감겨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은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져 13cm 길이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이에 그녀는 기관과 경동맥이 파열되어 숨을 쉴 수 없으며 저항할 수도 없게 되어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대량의 붉은 액체가 있었고 방 안 구석에 있는 소파 의자 그리고 매트리스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고 매트리스는 심지어 옮겨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방팅이 그곳에서 치열한 반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에 방팅의 머리와 얼굴에는 최소 9개의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고 몸에도 여러 군데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의사는 방팅의 머리에 2개의 이상한 초승달 모양의 상처를 발견하였었는데 곧이어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범죄 도구를 찾아냈습니다. 물건은 베이비 티슈에 쌓여있는 면도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티슈에도 붉게 염색되었습니다. 욕조에는 침대 시트가 있었는데 안에는 방팅의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물은 욕조를 넘쳐 아래층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었는데요. 범행 현장으로 볼 때 이는 악독한 고의상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방팅을 해쳤을까요? 그리고 범인의 동기는 또 무엇일까요? 경찰은 그 당시 확보한 단서로 사건 당일 발생한 범행 과정을 재현하였습니다. 호텔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며칠간 방팅이 접대한 손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핸드폰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건 당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메시지로 통해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방팅의 고객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1월 1일 오후 6시쯤 여행 파트너 회사의 첸모 씨와 신모 씨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협조적이었는데 방팅이 며칠간 접대한 고객의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방팅이 12월 29일 호텔에 체크인한 후 총 16명의 손님을 받았는데 한 명의 외국인 빼고 모두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총 8,000 호주 달러, 하나로 약 698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번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경찰은 그녀가 묵은 호텔방에서 4,000 달러, 하나로 약 349만 원이 되는 돈만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신모 씨와 회사 사장 첸모 씨만 사건 현장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돈을 건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범인은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친 것일까요? 호텔 CCTV 영상에 따르면 방팅의 마지막 손님은 중광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27세였는데 중국의 조선족이고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2월 31일 저녁 10시쯤 1시간의 서비스를 예약한 박춘광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팅의 핸드폰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0시 40분에 신모 씨에게 문자를 보내 박춘광이 1시간의 서비스를 추가하려고 한다고 하여 신모 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녀는 또 문자를 보내 박춘광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 저녁을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방팅을 예약한 2명의 손님을 밀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업계의 하룻밤 숙박료는 약 1,500호주 달러, 하나로 약 131만 원이었는데 박춘광은 2,100호주 달러, 하나로 약 183만 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방팅은 박춘광이 남성 기능 장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추후의 조사에서 두 사람이 사실 그날 밤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였는데요. 이는 방팅이 일을 하지 않아도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다음날 그녀는 계획대로 시드니로 돌아갈 수 있었고 더 이상 다른 고객을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팅은 신모 씨와 다른 몇몇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신모 씨는 인근 교회에서 새해 맞이하는 파티에 있었는데 그는 방팅에게 다음날 아침 호텔로 가 그녀를 픽업하여 애들레이드 공항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밤 12시 6분에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모 씨 외에 방팅은 룸메이트와도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요. 그녀의 룸메이트는 판후이라는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에 룸메이트가 된 건데 방팅이 상대방을 잘 챙겨줘 두 사람은 같은 나이지만 판후이는 방팅을 누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는 방팅이 미용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방팅은 본인이 멜버른에서 여행 중이라고 했는데 판후이는 다음날 공항으로 가 그녀를 마중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0시 14분에 방팅은 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판후이는 집에서 자고 있다며 움직이기도 싫고 아무데도 가기 싫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방팅은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CCTV 영상에 따르면 박춘광은 0시 34분에 아주 급하게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는 방팅과 같이 있는 시간을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추가했는데 왜 갑자기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 아침 7시 신모 씨가 호텔 방으로 들어갔을 때까지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박춘광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1월 1일 저녁 11시에 경찰은 애들레이드 서쪽 교회에 있는 박춘광의 자택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8개월 된 아들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 가족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게 된 박춘광은 아주 침착했었는데 이후 2시간 반의 신문에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신문하는 형사가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춘광이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그의 아내는 경찰 신문하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박춘광은 그날 밤 방팅을 만났지만 그 당시 그녀가 받을 손님이 2명 더 있다고 하여 본인이 마지막 손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박춘광은 본인이 12시쯤에 호텔을 떠나 그 후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박춘광의 집에서 범행 당일 그가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춘광은 방팀과 채팅한 기록을 전부 지워버렸는데요. 경찰은 박춘광의 지갑과 청바지에서 총 1250호주 달러, 하나로 약 109만 원이 되는 돈을 발견하였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경찰은 박춘광의 DNA를 추출하고 그의 핸드폰과 옷 그리고 현금을 챙겨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박춘광은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그가 방팅을 해쳤다는 거에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의학자는 다시 방팅의 검사 결과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검사 결과를 통하여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바랬습니다. 방팅의 머리에 있는 2개의 초승달 모양의 상처가 있었는데 법의학자는 그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호텔 방 안의 물건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그러한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가장 흉기일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방 안에 있는 다리미인데 다리미 앞쪽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 상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범인은 과연 다리미로 방팅을 내려쳤을까요? 그 당시 경찰은 이에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방팅의 왼쪽 하이힐 바닥에서 빨간색으로 얼룩진 지문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문이 발견된 위치로 범인이 신발 바닥을 잡고 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법의학자도 방팅의 머리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상처가 힐의 모양과 동일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확인한 결과 동일 인물을 찾아내지 못하였는데요. 경찰은 조사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춘광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춘광은 이상하게도 아주 협조적이었는데요. 박춘광은 1월 10일 오전에 경찰서로 가 지문 채취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곧 나왔는데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하이힐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박춘강은 아주 침착하게 그가 그날 밤 방팅의 신발을 벗어준 적이 있어 지문이 하이힐에 남아있는 거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경찰의 믿음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지문 위치로 왼쪽 신발을 벗기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2시 때 경찰은 박춘강을 고의상해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차분하고 협조적이었던 박춘강의 태도를 급변하며 본인이 사람을 해친 적이 없다며 더 이상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8시쯤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취득한 증거로 그의 범행을 증명할 수가 없어 경찰은 더욱 유력한 단서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박춘광은 2010년 호주로 이주하여 현지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영주권이 아닌 임시 비자만 있었는데요. 그는 청소업체를 운영하여 비서 한 명과 중국인 학생 몇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청소업체는 잘 나갔지만 안타깝게도 박춘광은 도박꾼이었습니다. 박춘광은 도박으로 인해 대량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평상시 그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계속 돈을 빌려 생활하였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는지 그는 방팀과 만나기 전날에 자신의 흰색 폭스바겐 캐디를 8,000 호주 달러, 하나로 약 698만 원으로 담보를 맡겼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은 그의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운전자석 차 문의 홀에서 18개의 날카로운 면도도구가 들어있는 지퍼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퍼백 안에는 지난 12월 5일에 구매 영수증이 들어있었는데요. 박춘광은 방팅을 만나기 전에 이미 카지노에서 모든 돈을 잃게 되어 그가 방팅을 만나러 갔을 때 사실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방팅을 만나러 가 시세보다 높은 하룻밤 요금을 제시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정말 돈 줄 생각이 아니었어도 왜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갔을까요? 이에 경찰은 박춘광이 여행 파트너의 돈을 훔치려고 한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박춘광은 전에 여행 파트너를 이미 접한 적이 있어 그녀들의 수입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그는 이미 호텔에서 다른 여행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방팅을 만나기 40분 전에 박춘광은 빚쟁이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에 꼭 돈을 갚으라는 문자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통장에는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빚도 엄청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 방팅의 돈은 절반이 없어졌는데 다음날 박춘광의 몸에서 하나로 약 108만 원이 되는 호주 달러 현금을 발견하였고 또 그가 ATM 기계를 통하여 하나로 약 87만 원이 되는 호주 달러를 입금한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방팅이 전에 아이폰을 구입했었는데 사건 이후 그 핸드폰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춘광의 핸드폰 검색 기록에서 아이폰 잠금 해제 방법, 휴대폰 비밀번호 분실 등의 검색어를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12시 34분 박춘광은 호텔에서 나온 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그는 힌들리 거리에서 몇 바퀴 빨리 달리다가 다시 본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 분명 어떤 감정을 추스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날 밤 박춘광이 방팅에게 ATM을 찾아 숙박비를 지불한다는 말에 옷을 차려입고 그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녀가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굽혔을 때 박춘광은 하이힐을 집어 그녀를 공격했고 방팅이 쓰러졌을 때 그는 그녀의 목을 벤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박춘광은 방팅이 화장실에 가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방팅의 돈을 훔치려고 했는데 방팅에게 발견되어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 결국 방팅은 숨지게 되었거나 하는 추측입니다. 그녀가 참변을 당한 이후 박춘광은 화장실의 쓰레기통에서 사용했던 베이비 티슈를 꺼내 범죄 도구들을 포장하여 싱크대에 넣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DNA로 범행 도구를 오염하여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것인데요. 2015년 1월 12일 방팅의 부모와 오빠는 중국에서 호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방팅이 한 직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팅은 17살 때 부모님을 떠나 혼자 호주로 가 공부하였는데 그녀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하였습니다. 방팅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방팅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줬습니다. 방팅은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그리고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졸업 후 그녀는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시드니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미용사 같은 일을 했었는데 얼마 안 돼 시드니에 있는 여행 파트너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화교계의 중국인들은 방팅을 위해 모금 행사를 만들어 모금된 돈을 방팅의 장례비와 그녀 부모의 비행기 티켓에 지불해 주었습니다. 박춘광은 대법원 재판에 앞서 교도소에서 사건 담당 경찰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며 감옥의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방팅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하며 또 아들의 첫 번째 생일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박춘광은 유죄 인정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람을 해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는 검사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이 본인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경찰이 방팅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를 증거로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8월 17일 남호주 대법원은 박춘광에게 고의적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하고 25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방팅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방팅은 참변을 당하기 전에 다른 한 고객에게 시드니에 있는 집이 그립다며 돈을 벌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그 호텔이 본인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특수업계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